저희 학당 로고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 예, 우리 마음의 중심자리. 언제 어디서든 이 중심으로 마음이 작동하면 이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도는 이 마음에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의 중심자리 하나니까. 예, 여기는 판단 중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접속하게 됩니다. 예, 따지면 우리 마음은 여기서 도는 거고요. 따지기 전에 마음은 항상 여기고요. 사실은 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따지기 전에 마음이 있으니까 현상계에서는 따지는 마음이 존재해요. 사실은 이게 함께 공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색으로 수상행식으로 즉 텅 빈 참나가 생각감정 오감으로 나타나고 생각감정 오감은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생각감정 오감은 사실은 본래 공한 거죠. 예,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죠.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컵도 만지고 오감 이렇게 물질 세계 만져보고 하면 다 있는 것 같지만 얘네도 더 들어가고 보면 사실은 이 원자까지 들어가 보면 거기 텅 비어 있거든요.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텅 비어 신기하죠. 텅 비어 있는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또 만지면 만져지고 그런데 원자나 이런 그런 미세한 단계에서는 이런 물질처럼 또 안 움직이거든요. 입자였다, 파동이었다, 뭐 이런 짓을 하니까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아인슈타인도 못 받아들였거든요. 못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에서 양자의 세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과학자라고 해도 또 자기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명하게 이해하시거나 또 자명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반박할 걸 찾다가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 세계는.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어차피 원자 단계 그 이후의 세계를 연구하는 거니까 소립자의 세계 이후를 연구하는 거니까 뭐 전자니 뭐니 다 연구해도 아무튼 그 세계를 아무튼 들어가 봐도 미시 세계를 가봐도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색즉시공 물리학자들도 그 얘기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이다. 그 말로 이해하면 편하다 이거죠. 뭐 그런 철학을 뭐 이렇게 수용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 말로 이해하면 편하다. 그 정도로 우리 눈엔 진짜 색깔로 보이는데 사실은 텅 비어 있다. 파고 들어가면 원자 단계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텅 이런 진공 상태가 이 제일 밑바닥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요. 우리는 철학자는 지금 특히 불교 철학자라면 색즉시공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물리학이 이렇게 원자 세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정신적인 하나의 어떤 입자들이죠. 그 입자들이 염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어디서 나왔냐? 텅 비었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그 생각, 감정, 오감을 파고 들어가 보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즉시공이란 말이 철학자 입에서 나온 말이고 과학자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색즉시공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내 몸뚱이, 내 마음에 나타난 내 몸뚱이, 내 감정,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색수상행식이죠. 오온.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식별작용 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물질마저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물질이죠. 이것들이 공하다. 이걸 이해하시면 철학자가 되는 거죠. 이런 원자 따지면서 공하다 얘기하면 과학자가 되는 거고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섞어서도 많이 얘기해요. 철학자도 과학자도 이런 얘기를 철학의 이 얘기를 과학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갖다 쓰듯이 실제 쓰시더라고요. 물리학자. 또 철학자들도 색즉시공을 이해시키려니까 어려우니까 뭐라고 해요?
원자 쪼개봐라, 다 쪼개봐라, 공하다 이제 이런 얘기, 물리학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분명히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비유지 실제로는 메시지가 다르죠. 철학에서는 그 공짜리, 텅 빈 공이 단순히 진공의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입니다. 순수 의식. 그 자리가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진정한 그 공의 에너지예요. 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지금 원자 단계 이런 단계는요. 벌써 우리가 연구해서 몸 안에서 느끼는 기만 해도 더 미세하거든요. 지금 물리학자들이 팔 수 있는 데까지가 이제 소립자까지인데 그 너머의 세계는 사실 미지수의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학당에서 견성반에서 이 공성의식을 체험하고 태식반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순수한 기부터 현상계에서 작동하는 기까지 느껴보시면 이것도 지금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난감하죠. 물질을 이루는 근원인데 우리 몸에서 바로 체험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단학 지도해드리면요. 이 전 세계인들 과학자 포함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자기 몸에서. 그럼 그 영역이 있다는 걸 저는 일단 알려드리고 싶어요. 연구는 그분들이 하면 되고.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이룬 물리학의 성과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를 가지고 뭐 실험하기 전에 자기 몸에서 일단 다 같이 한번 느껴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하면 기를 느낄 수 있다. 이것도 우주에 존재하는 공식이니까 다 같이 그 공식을 써서 그 법칙을 써서 일단 다 느끼는 단계까지 해놓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 다 서로 정보를 교환할 정도로 해놓고 소통을 시켜놓고 그 실험을 해가면서 또 그 정보를 공유해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 바로 가능한 겁니다. 아니 한 명이 되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많은 뭐 한의학이나 과학하는 분들이 또 도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 얻으신 분도 있고 도전했지만 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도했던 그 물리학 박사 그 친구도 뭐 기 이런 건 당연히 자기가 누구보다 잘 느끼니까 다 받아들이고 물리학 이론에 그런 걸 베이스에 깔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뭔가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야 이게 인정받지 그런 말로는 인정을 못 받죠. 다만 그 물리학자 안에서는 그게 기라는 게 이미 인정받았죠. 자기가 느끼니까. 저보다 더 과할 정도로 기만 느끼고 있어서 제가 좀 깨어 있으라고 많이 권유해 줄 정도였으니 재밌죠. 그 물리학 박사 그 친구는 박사예요. 박사인데 강의 나가는 친구인데 재밌죠. 늘 유체이탈 전공이에요. 유체이탈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상세히 잘 연구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그런 걸 경험하면요 얼마나 잘 정리하는데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정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들한테 견성시키고 호흡시켜서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신나서요. 잠 안 자고 연구해요. 재밌죠. 그런 친구들. 학당에도 많이 글 올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정신이 육체에서 분리될 때 현상에 대해서 그런 아주 치밀하게 쓴 글들 많이 올렸던 친구인데 박사죠. 그런 거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뭐 물리학, 철학 이런 과학과 철학이 저는 엄밀히 구별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구별과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구별하면서 서로 소통하죠. 영역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인정하면서 소통하죠. 근데 막 넘나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자기가 물리학을 하면서 철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철학자처럼 군다거나 철학을 한 사람이 물리학자처럼 군다거나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해요. 전문 영역이 아닌데 막 짓거리면 오류가 발생해요. 추측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러니 너도 이러리라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전문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시는 게 자명하고 다만 철학의 영역은 좀 다르다. 그래서 과학자분들은 아무튼 원자라도 뭔 실체가 있어야지 그거 얘기를 하지 이게 없으면 얘기를 못 해요. 그분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벌써 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느낄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못 느끼잖아요. 뭔가 그 몸에 실험을 해야 그게 느껴지지. 어떤 장치를 해야 한참 어떤 공식대로 실험을 해야 몸에서 느껴지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느껴보라고 그러면 못 느끼는 거니까 그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연구가 안 되고 있죠. 그럼 기만 해도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자부터 잡히는데 그 너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뿌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는 그래도 더 거친 건데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데 더 순수한 영역, 기 중에도 더 순수 에너지, 더 순수한 의식의 영역, 순수 에너지, 순수 의식의 영역이 지금 우리 학당 로고의 아래 제일 핵심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정신 다 거기가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에너지, 거기 존재하는 세계예요. 시공이 없는 세계죠. 그런데 그 시공이 없는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하건 아무튼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비슷하다고만 말씀드릴지 꼭 같다고는 못해요. 영역이 좀 다르니까. 연구에 가는 관점이 달라요. 과학자들은 아무튼 현상계 안에서 실체가 있는 거. 이 세계에 대해서는 전문이고 철학자는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여기의 세계 또한 실체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철학은 연구할 수 있어요. 못 느끼면 연구를 못 해요. 길을 못 느끼면 연구를 못 해요. 참나를 못 느끼면 참나를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게 홍익학당에서는 과학의 영역과는 다르게 정신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적 권위자들이 양성되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저희 그 선생님이신 봉호 선생님이 이름을 지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으신 게 연정원이라고 지으셨는데 정신연구원이에요. 정신연구원. 풀어서 말하면 정신연구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정신연구의 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세워야 한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이죠. 대단하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주장하셨어요. 본인이 한 그 20살, 아니 20대 때 최초의 그 호흡법 요결 써놓은 게 29이나 이때 써놓으신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연구하셨겠죠. 훌륭한 발견 이런 게 20대 때 머리 좋을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듬어지기는 한참 걸리는데요. 재밌죠. 정신연구에서 지금 제가 정신연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구하시라. 그래서 일단 철학의 영역에 좀 들어오고 싶으시면 과학자들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과학자니까 철학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역이 다른 공부지 과학자는 또 철학도 해야죠. 뭐 이렇게 하나만 하고 살 건가요? 그리고 인간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철학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이면서 철학자가 되시길 권합니다. 다만 지금 과학 공부하신 걸 가지고 철학자처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영역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이런 지금 원자분자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여러분 정신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들도 다 밖에서는 못 구한다고 한 게 이 정신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을. 정신을 시공을 초월한 영역까지 몰고 들어가면 우리가 우주의 근원을 만나요. 왜냐? 나도 우주니까. 보세요. 나라는 존재도 우주의 한 부분인데 내가 나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우주의 한 부분이 갖고 있는 요소 중에 시공을 초월한 영역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정신을 통해서. 그럼 그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주는 이런 차원대가 있구나. 자기 의식의 고차원대를 체험하시면요. 단순히 여러분 의식의 고차원적인 영역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고차원적 영역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이런 차원대가 있구나. 거기서 이 시공이 펼쳐졌겠구나. 시공 없는 데서 시공이 나왔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예전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다 연구했습니다. 똑같이. 다 자기 정신에서 연구해서 답을 냈어요. 밖에서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는 뭐야 밖에서 연구도 안 해놓고 우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짓거려. 우리처럼 저기 원자 쪼개고 막 해봐야지. 원자도 최근 얘기지. 일단 밖에 있는 물질 세계부터 연구했어야지. 쪼개고 분해해보고 하면서 실험했어야지. 하다 들어가서 저 궁극의 영역까지 다 들어갔어야지. 원자의 또 핵도 보고 전자 돌아가는 것도 보고
소립자들의 세계도 이해하고 이런 거 다 이해했어야지 이것도 이해 안 하고 어떻게 우주를 이해했다 그래? 라고 말하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계에서 사물의 보편 법칙을 연구한다. 근데 철학자들은 정신세계를 바로 들어가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먼저 이해합니다. 이게요, 이 시공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시공이 없는 세계의 그 존재가 돼요. 여기서 이 세계까지 들어가가지고 관찰자가 있지는 않죠. 이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시공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관찰자 그런 의식, 에고 의식이요. 이런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에고. 알아차리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시공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와 남을 내려놓고 들어가면 이 자리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실은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돼야 돼요. 이 영역에서는. 물론 이 영역을 느끼면서 관찰자 의식으로 계속 관찰해 갈 수도 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나 보자.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완전히 시공을 초월해 버리면 여러분이 사실은 신이 돼요. 신이 돼야 신을 사실 제일 정확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만 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참나를 체험하되, 제가 늘 주장한 참나를 51% 체험하되 또 이 에고 의식은 여전히 그러면 49% 깨어서 이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연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참나를 만나다 보면 우주의 근원적 존재가 돼볼 수도 있고 우주의 근원적 존재를 계속 관찰할 수도 있죠. 에고랑 뭐가 다른지. 에고 의식과 이 자리의 차이를 계속 연구해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체험하면서 다 내 마음이니까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하면서 계속 관찰해 갈 수도 있고 지금도 동시에 체험하실 수 있죠. 제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나 느끼실 수 있죠. 느껴보세요. 지금 모른다라고 한번 하시고 요즘 제가 계속 유도해 드립니다. 제 강의 들을 때나 수련할 때나 학당에 오셔서는 최소한 댁에 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지금 모른다 하고 잠깐 생각을 판단을 중지한 채로 초연한 마음이 있는지 보세요. 있으시면 계속 느껴보세요. 제 얘기 들을 때도 그 느낌을 계속 갖고 보세요. 있으실 거예요. 모른다라고 판단을 잠깐만 멈춰도 초연해지죠. 그 초연한 마음, 그게 우리 참나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 뭐 따지지 마세요. 다 참나 자격이니까 따지지만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만 계속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일으키고 해도 돼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아셨다면, 그 느낌을 아신다면 그 느낌을 계속 잡아가세요. 그 느낌이 약해지면 몰라 한번 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몰라 한번 하고 딱 그 자리를 찾아보시고 있으면 느끼시면 돼요. 몰라 할 때마다 그 느낌이 강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 할 때마다 우리가 쥐고 있던 걸 놓기 때문에 참나의 게이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냥 이 조절하는 거예요. 산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뭔 일에 빠지시면 또 이게 급격하게 참나 느낌이 약해지고 에고의 영역이 강해집니다. 상관없어요. 참나가 0이 되는 날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참나의 느낌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존재가 안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존재하시는 게 아니죠. 우주에. 근데 아주 막강한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존재 안 한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재감을 느끼세요. 전 존재하지 않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초창기 견성 콘서트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시던 분도 있었는데 괜히 많은 분들이 너는 없다 자꾸 하니까 이분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저는 없는데요. 이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고 계신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마저 모르시면 답이 없죠. 근데 그 느낌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다면 제 질문에 누가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0%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 게이지만 계속 조절해 가면 돼요. 참나가 좀 약해지면 더 강하게 해놓고 지금 제 강의 들으실 때도 제 얘기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두 마음이 함께 원래 공존하면서 굴러가는 겁니다. 모른다 하시고 내면의 고요를 느끼시면서 제 얘기도 들으시고
모른다만 하시면 지금 걱정 없으실 거예요. 걱정 없는 이 마음이 늘 흘러야 된다. 이게 하루 종일 흘러요. 내가 힘을 안 써도 원래 흘러요. 원래 늘 있는 자리니까 사실은. 내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판단만 멈춰주는 거예요. 나는 판단만 멈춰주면 그게 늘 흐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늘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에고가 뭔가를 붙잡아서 늘 흐르게 하려면요. 그건 불가능해요. 1초라도 끊어진 새가 나와요. 그거는. 근데 이건 1초라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에고가 딴 생각을 해도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감만 잡으시면 왜 단박에 확철대오가 가능하냐, 언하의 대오가 가능하냐, 원래 늘 흐르는 참나를 흐른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로 밥 먹다가 봐도 그놈은 그대로 있고, 잠을 자다가 봐도 있고, 깨어서 봐도 있고, 이러니까 확철대오가 가능해지죠. 원래 그런 자리니까. 여러분은 그러게 그렇다는 걸 의식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견성이라는 건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원래의 본성을 내가 보는 거예요. 원래 본성을 이 관찰자 의식이 견하는 거죠. 아, 이렇게 늘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견성은 사실은 자기 본성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랬구나. 그러니까 무지가 벗겨진다는 게 원래 그런 줄 몰랐던 게 무지인 거죠. 원래 늘 그러셨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았는데 몰라요. 답답해요. 지금 저도 이게 준우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 재밌잖아요. 준우가 지금 태어나서 꽤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언제나 알까? 자기 참나를. 이런 관점에서 전 보게 돼요. 애도 이제 언젠가 알아야 되는데 초중고에서 알아야 될 텐데 유치원 때라도 가르쳐 줘야지. 자꾸 이게 뭐 이렇게 자꾸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가르쳐 주면 알게 되지 않을까? 자, 이게 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걸 알면요. 애들은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들은 학교 다니다가 자기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알고 있게 될 거예요. 당연히 있죠. 나의 고요한 내 마음이 있죠. 항상 고요한 그 자리가 있죠. 나라는 존재감은 늘 있죠. 생각, 감정, 오감은 거기서 일어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처럼 거기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이거를요 그냥 알게 될 때가 온다기보다 알게 되는 그런 문화가 가능하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알게 할 수 있다니까요. 원래. 예전에 훌륭한 선사들은요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만들어요. 같이 살다가 밥 먹다가도 배우는 거예요. 스승 따라 밥 먹다가 깨어서 밥 먹게 되고 무심하게 먹게 되고 스승이랑 놀다가 무심하게 놀게 되고 뭔가 몰입해서 놀게 되고 하다 보면요 자꾸 그 마음을 체득할 때 스승이 또 한마디씩 거들겠죠. 내려놔, 고요하게 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 문화 속에서 지내면요 깨어나 버려요. 사람이 금방 느껴요. 이 마음이 더 편하다는 걸 아니까 해요. 이로우니까. 에고한테도 그게 이로워요. 걱정이 그 자리가 느껴지면 걱정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요 아주 변방을 도는 외톨이가 되는데 모른다만 하고 나면 내가 우주의 딱 중심에 있는 것처럼 꽉 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 못 구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얻었어요. 우주에서 더 바랄 게 없죠. 요 정도 차이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뭐 할 때 늘 미래가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될까,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하고 또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힘들고 과거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속 이러다가 그런 걸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된다니까요. 우주의 중심에서 꽉 찬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건 종교를 떠나서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사실은 모든 종교는 이 체험을 시키는 거를 성령 체험이니 견성이니 뭐 브라만과의 합일이니 온갖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경, 깨어있음이니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그런 걱정 안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초연하게.
이게 원래 우리 마음에 이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뭔 일이 있어도 초연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음에 닥쳐서도 초연한 영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미치겠는 영역이 있고 그걸 또 초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미리 꺼냈으면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라고요. 몰라만 자꾸 해주시고 몰라 하고 판단을 딱 중지하면 우리 그 마음이 느껴져요. 고민하고 있지 않던 그 마음이 느껴져요. 판단만 딱 중지하면. 자꾸 접속하고 그 마음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게 옳죠. 인간들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쓸데없는 고민하는 데 보내요. 그런데 이거를 알게 되면요 쓸데없는 고민할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참나랑 함께 있어요. 그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 일생에서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시간만 나면 고민했는데 요즘 이상하게 시간만 나면 고요하게 여여하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여하다는 게 똑같을려. 뭔 일 없이 그냥 평등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평온하게. 이게 일상에 이런 기적이 안 찾아오면 정신을 연구할 준비가 좀 안 돼 계신 겁니다. 요동하는 마음엔요. 과학자들도 철학 공부를 해서 이런 마음 공부라도 좀 하시면요. 연구할 때 탁월해집니다. 연구력이 탁월해집니다. 선입견에 빠지지 않아요. 자명 팩트 아니면 안 따라가요. 과학에 꼭 필요한 자세들이죠. 철학에도 꼭 필요한 자세. 늘 평온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 팩트 중시, 자명하지 않은 건 거부하는 것. 이런 게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에서.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과학자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연구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뭐 원자까지 파고 들어가지만 여기는 애초에 시작부터 이 영역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에요. 거기서 시공이 없는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요. 우리가 다루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마음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시공 없는 데까지. 그런 마음 작용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요. 얼마나 팩트 중시하고 엄밀해야겠습니까? 자명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개념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 연구가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어디서 실험이 잘못됐는지 파악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이비 종교로 가면요. 파악이 힘들어요. 어떤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게 됐는지, 이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뭐 눈에 보이는 뭐가 없잖아요. 혼자 계속 복기해봐야 됩니다. 곱씹어보고. 혼자 막 시뮬레이션 막 계속 돌려보고 어디서 오차가 나서 내 생각이 잘못된지 찾아내야 돼요. 무형의 세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훨씬 과학자들보다 더 엄밀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이건 실험도 보이지도 않는다. 무형의 세계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 늘 본인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순간 오판을 해버리면 오판하는 순간 멀리 가버립니다. 어디서부터 멀리 갔는지 파악도 힘들다. 실험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뭐 수치화라도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뇌파 측정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수치화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요. 지금 뭐 뇌파 다 측정기 하나씩 달고 있으면요. 지금 여기 계실 때 어떤 뇌파, 우리가 실험해보면 알죠. 깨어있을 때 어떤 뇌파가 주로 나타나더라. 그럼 그 뇌파에서 벗어나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놓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망상을 하시면 막 봐. 윙 이렇게. 나중에 명상단체에 그런 게 도입될지도 모르죠. 혼자 빨간불 들어와 계시면 그때 빨리 모른다 하면 사라지겠죠. 공기청정기 요즘 미세먼지 창문만 열면요. 저희 집에 창문 딱 열면 빨간불 딱 들어옵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의심이 들 정도로 왜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에 빨간불이 확 들어와요. 잠깐 있으면 다시 불이 또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계장치의 도움을 나중에 받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 셀프 체크용으로 뇌파가 좀 변화하면 딱 바로 막 갖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워치에서 막 경고음이 깨어나라. 몰라 몇 번 때리면 다시 녹색으로 변하겠죠.
재밌겠죠.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더 구체화해주면 일반인들도 하기 편하니까. 그전에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엄밀한 정신을 탁월한 정신력을 가진 철학자들이 여기 도전했겠어요. 이 연구를 하려고. 그래서 남긴 자료가요. 널리 인류한테 보편적으로 고전이라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 되려면요. 그 연구가 탁월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과학 논문보다 탁월했다는 거예요. 왜냐? 2000년, 3000년간 그 마음을 연구한 사람들이 실험해봐도 이 말이 맞다고 인정받은 논문들이 있다고요. 지금 경전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또 들어가 보면은요. 또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탁월한 연구들이었다는 건 맞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이 정신 연구를 저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앞으로 인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이제 물질적인 일들은요 이제 로봇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더구나 정신 연구 이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정신 연구밖에 답이 없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또 이런 우리 일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이거는 뭐 지금 정해진 일이고 거의 뭐 바꿀 수 없는 일이고. 그럼 인간은 뭐 할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로봇이 못하는 일이라는 게 꼭 고상하리라는 부분은 없죠.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 그건 로봇이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픈 사람 공감하면서 이 눈물 한번 닦아주는 거 이런 게 인간의 그 마음을 전제해야만 그게 아름다운 일이 되거든요. 로봇이 닦아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랑 좀 다른 의미잖아요. 한 인간이 한 인간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는 거. 자, 이런 게요. 되게 아름다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로 보이죠. 지금 뭐 나더러 간병하란 말이냐 앞으로? 나 엄청난 공부한 사람이야. 그게 왜 정신연구가 중요하냐면요. 그 일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요. 하찮은 일이 돼버려요. 지금 인간들이 하찮다고 하는 일들이 나중에 고귀한 일이 될 겁니다. 의미를 알고 나면. 그 일에 담겨있는 육바라밀의 신성한 의미를 알고 나면 우주의 거기에 당연 우주의 근본 원리의 그런 신성한 이치들을 알고 나면 의미들을 알고 나면은 그 일이 고귀해질 거예요. 인간은 이런 식으로 진화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멋진 일을 찾지 마시고 양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성한 일들이 앞으로 인간한테는 더 의미가 있게 되고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관점이 바뀌어야 되죠. 의식이 개혁돼야 돼요. 근데 의식이 안 바뀌면요, 그게 안 보입니다. 보물로 안 보여요. 하찮은 걸로 보이지. 돼지 눈에는 진주 목걸이도 하찮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마라.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할 때요, 꼭 그럽니다.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 안 달린 애들은 안 보일 거다는 얘기예요. 귀 없는 애들은 들어봤자 모를 것이다. 이게 인연 있는 중생들은 와서 들어라. 이거 이 얘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연이 있는 중생이에요. 눈 달리고 귀 달렸다는 거. 다 눈 달렸죠. 저 눈 달렸는데요. 근데 너는 못 본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저 귀 달렸는데요. 너는 이해 못한다. 선입견에 빠지고 편견에 빠져서 진실을 이해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귀가 없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럼 의식개혁이 이 땅에 필요한 거는 인류들이요. 다 눈 제대로 달고 귀 제대로 달고 있는 존재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 바뀌어야지 아무리 그 물질 가지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다루는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 의견도 다 존중합니다만 과학자들도 철학 공부를 좀 하시기를 깊게는 안 하시더라도 과학 연구 자체도 인간의 본질의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를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객관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우주 입장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과학을 한다, 경제를 한다, 정치를 한다. 이건 다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핵심이. 본질이 빠져 있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 이 정신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철학자들 또 하도 뭐 별 얘기를 다 해서 과학자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저기는 뜬구름 잠소리나 하는 사람들, 개똥철학이나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오해받을 만도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 철학 강의를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과학을 하시건 예술을 하시건 정치를 하시건 경제를 하시건 제발 보시면서 철학적 소양을 갖추시길 바래요. 쓸데없는 철학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철학이면 뭐든지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철학의 에키스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또 드려봅니다. 각도를 조금씩 바꿔서 말씀드리는 게 제 강의를 이렇게 두루 듣다 보면 뭔가 실상이 보이실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무형의 세계가 눈에 보일 것처럼 느껴지시면 성공이거든요, 저는. 그럼 일반인 누구나 철학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와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청나게 멋지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 뭐 남들한테 존경받고 당연히 좋겠죠. 에고 입장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자녀가 이런 인간의 본질을 알고 정말 그 우주의 뜻도 이해하고 우주의 뜻이 우리 인간들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인간의 본질이죠. 그걸 정확히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게 되면 부모님도 교육 문제 하나만 해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거고 정치나 경제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다들 눈에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럼 정치, 경제, 교육 이 사회가요.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그전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다 욕망의 눈이 뒤집혀서 또 편견에 빠져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도요. 그게 해결책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 눈에는. 저걸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 자녀가 손해본다. 그럼 해결책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이 없다라고 다들 외칩니다. 전문가들도 이 나라는 답이 없대요. 지금 인류는 답이 없대요, 사실. 왜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사는데 이 정도 사는 것도 대단한 거지.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되냐요. 그 말도 맞죠. 그러면 저는 그 말 다 인정하되 답은 있다는 거예요. 의식을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의식을 어떻게 바꾸고. 가능해요.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에. 우주랑 주파수를 맞추면서 여러분 의식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을 각성시켜서 자 몰라 괜찮아는 그 영역이랑 접속할 수 있는 법을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고 양심 노트는 요거 보면서 체크해 가면서 거기 오는 메시지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접속했다고 바로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기 우주의 메시지가 오판을 해요. 뭐라고? 지르라고? 그리고 다시 써봐요. 그러면 지르지 말라는 결론이 나와요. 아니구나. 성급해요. 에고는. 기분 딱 좋으면 막 지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차분히 분석해보면 그게 내 욕망이었다는 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요걸 가지고 통역을 좀 잘 해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 참나의 뜻을, 메시지를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통역이 됩니다. 아, 뭐 하라는 얘기구나. 왜냐하면 자명찜찜의 신호로 보내주잖아요. 그거를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해석한다니까요. 뭘 지를까요? 찜찜 보내는데 지를까요? 할 때 애고가 신나버렸어요. 이미. 자명. 애고가 질러버린 겁니다. 이게 메시지 듣기도 전에 자명. 써봐요. 진짜 그런가. 그럼 누가 에고의 뜻이 뭐고 참나의 뜻이 뭔가 분별해 가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명해지죠. 듣기 싫은 말이지만 에고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다른 말이 나와요. 우주는 찜찜하다고 하는구나, 양심은. 자,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냐. 이건 또 여러분 몫이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통역하듯이 또 번역을 해보듯이 우주적인 자명찜찜의 메시지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납득을 하시는 거. 이게 수행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지구의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주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 이 정도는 해주면서 살아야 우리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면에 있는 고차원적 의식과 접속하고
그 의식에서 오는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 것. 이걸 정확히 해석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정확히 귀자 듣고 남한테 설명까지 해줄 수 있는데 탁월한 임자, 탁월한 사람. 뭘 듣느냐? 천명, 우주의 명령. 우주에서 자명찜찜의 신호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서 명령이 계속 와요. 기독교로 치면 여기가 성령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만 알면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읽어낼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접속할 수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남김없이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한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삶을 보게 되면요. 일자리 문제, 무슨 사회 문제, 경제, 교육 문제 다 풀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답이 현재 없죠. 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다들 자신의 욕망의 충족, 그것만이 자아의 실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진정한 자아의 실현인데요. 이게 우주적 자아의 실현인데 이거는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는 이제 완벽히 되는 사회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저는 욕망의 실현하시되 이 메시지도 들어가면서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가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자기 역량에 이게 자기 욕망을 도저히 욕망 충족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족을 시키더라도 이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좀 더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욕망을 충족할 정도의 감각만 있다면 그 사회는 아직 이상적인 사회는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그것도 이상적인 사회죠. 그런 사회도 현재 불가능해 보이니까. 하여튼 근데 궁극의 이상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런 영역까지는 우리가 이 사회를 몰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권해 봅니다. 일단 몰라 괜찮아 하셔야 돼요. 접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괴라는 게 있죠. 성괴. 그 영화나 이런 데서도 성괴가 자주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데서 등장하고 성괴. 성괴가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성괴를 통해 성괴가 일종의 무전기 같은 거예요. 성괴를 가지고 여호와랑 소통을 해요. 그럼 어디서 소통하느냐? 이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장막을 쳐요. 이게 이스라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장막을 치고요. 예. 여기 마당이에요. 마당이 있고 이게 성소예요. 성소. 성소 중에 지성소라는 게 더 지극히 성소. 여기는 일반적인 성소. 이 지성소에 성계를 놔둡니다. 성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해요.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육체죠. 육체. 성전이 우리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육체. 그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럼 이게 육, 혼, 영, 지성소는요. 영의 세계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성계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가 우리의 가장 깊은 영역을 여긴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딱 그 선택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를 상징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지성소는 사실 여러분의 영을 상징하고 성계를 통해 만나는 영은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데 사실은 영이 성령인데요. 일단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그 상징물들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다 이 근본 원리를 다 알고 만들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야 뭔가 마음이 편했겠죠.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이상하게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 에고의 뜻도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작용해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저 사람을 안 도와주고 내가 도저히 찐찐해서 못 견디겠다. 도와주고 끝나는 거죠. 도와줘야 이제 딱 마음에서 나아지고. 그걸 내 욕심인가? 내가 착한 사람인 척 하려고 그러는 건가? 내가 나중에 혹시 뭐 득보려고 그러는 건가? 아무리 반성해봐도 그냥 이유가 없이 내 안에서 그래야 자명하다고 양심이 울린다. 이런 걸 잘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주의 뜻을 선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아무튼 이게 지랄 같아요. 이거를 한 인간이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할 정도의 정신력은요. 정신력 있는 사람은 자기 알아서 하고요.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강요했고 꼬셔도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걸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예전부터 성인으로 나오고 일반인은 내 일반인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중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 이 세계는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정토에서나 그런 도가 펼쳐지지 현상계의 이 사바세계는 좀 우리가 여기서 적당히 공부하다가 이 감옥 같은 곳이고 빨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요. 그렇죠? 근데 성인들은 여기에서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 뜻을 존중합시다. 그 뜻은 양심의 명령 아니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루어지건 말건 이 세계에 사는 동안에 그런 양심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너가 사는 그곳을 양심 세상으로 만들어라 하는.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있는 것도 벌써 에고의 마음이죠. 아버지 이거 아무리 봐도 견적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어도 양심은 지금 그 생각이 자명하냐, 사랑에서 나온 거냐, 정의에서 나온 거냐, 진실을 인욕한 거냐, 막 이렇게 하면 또 할 말 없어지잖아요. 뭐 그럼 다시 해볼게요 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가 가는 거죠. 이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명령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영양껏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지는 말고 대신에 또 양심의 명령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모른다 괜찮다 활동에 참나를 계속 느끼고 참나에서 오는 그 양심적 메시지를 내 역량껏 힘이 닿는 대로 구현하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실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그냥 뭐 보살, 선비, 군자 붙일 필요가 없이 훌륭한 인간이죠.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살아요. 아, 우주에 저런 게 사람이지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러고 욕망대로만 살면요. 저거는 그냥 고등 침팬치지. 침팬치 윗단계의 상위 포식자 같은 존재지. 다 잡아먹으면서 그냥 사는 잔께 영악하고 외계인들이 인간을 분류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털없는 원숭이, 영악함, 털을 스스로 헤입음. 근데 아주 간교하고 영악하고 뒤통수를 잘 치고 그러다 가끔 기특한 그런 원숭이들이 있음. 성자들 같은 사람. 가끔 참나를 깨달은 원숭이들이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우매하며 탐진치에 빠져 있음. 견물생심을 피할 수 없음. 뭐 이런 분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무리 집단이 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흥망성쇠를 겪음. 늘 소시오패스들로 인해 늘 고통받으면서도 또 소시오패스를 리더로 뽑음.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그 종족.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고차원적인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를 이제 그 외계인이 있네 없네가 아니라 우리를 객관화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란 존재가. 정말 이 양심과 신성,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성한 의식이 없다면요. 그냥 동물일 뿐이구나 하는 거죠. 좀 시끄럽고 개인이 엄청 소비가 심한 동물이에요. 침팬지가 평생 그 나뭇잎 먹고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한 인간이 소비해내는 거 보세요. 소비하는 거. 지구의 막 자원들을 지금 제가 살면서 석유를 얼마나 썼을까요? 그렇죠? 돈, 부모님 돈 얼마나 끌어다 썼을까요? 이게 한 인간은요, 엄청나게 소비를 해요. 보고 있으면 저는 막 안타까워.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꿈을 꿔요. 온 우주를 내가 막 다 해버리라 하는 꿈. 이 우주에서 내가 최고의 행복을 누려버리라 하는 꿈. 성공을 해버리라 하는 꿈. 그러니까 한 인간이요, 엄청난 꿈을 꾸게 해놨고, 또 엄청난 걸 소비하게 해놨고, 또 그런 엄청난 그 자원을 갉아먹으면서 돌아가는 엄청난 뇌, 이 뇌가 지금 일으키는 일들이죠. 그 뇌를 또 갖게 해놨어요. 그럼 그 뇌를 쓰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하고 또 끝없는 망상을 해요. 좋은데 뇌를 쓰면 좋은데 인터넷 사줬더니 밤새 막 이상한 것만 보고 있고 하는 것처럼 이 뇌를 가지고 계속 엉뚱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이 인간이 참 당당하게 내가 인간입니다라고 못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보세요. 인간이 그냥 고등 동물일 뿐이라면요. 난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당당히 외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당당히 못할까요? 왜 부끄러움이란 게 있을까요? 인간은 이 신성이 있어서 알아요. 내가 원형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뭔지 모르지만 알아요. 이게 찜찜해서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꼭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그런 게 좀 동물 수준으로 이런 신성의 영역, 양심의 영역이 좀 마비돼 있고 약하다면요, 우리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인간이 원래 뒤통수 치고 약육강식하고 하는 거지. 아니 이대로 뭘 더 하겠어 인간이. 이렇게 욕망에 취약하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뭘 하겠어. 욕망이 한번 지나가면 나 자신이 이미 이렇게 참 스스로 봐도 자괴감 들 정도로 추잡스러워지는데 욕망에 한없이 약한데 이런 존재들 데리고 우주가 뭘 기대했겠어. 이렇게 당당해지셔야 되는데 못하는 건요. 여러분 안에 신성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요. 매사에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린 희망을 보셔야 돼요. 인간은 다른 길이 있나 보다 하는 걸 보셔요. 동물들 보세요. 그냥 그렇게 살지 이렇게 다른 길을 막 연구하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잘 살아요. 슬픈 일 있어도 또 잊어버리고 살고. 뭐 물론 거기도 막 스트레스에 빠져 있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인간보다 훨씬 드러나는 게 약하죠. 인간은 너무 세요. 너무 느끼는 게 많고 고민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이 부러울 때 있죠. 저렇게 개팔자가 상팔자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이 책임을 통감할 때 느끼는 얘기죠. 나오는 말이죠. 힘든데 나는 지금 또 선택해야 돼요. 오늘 또 뭘 할지, 뭘 먹을지 이런 거. 나는 뭘 하고 살지,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갈지 말지 이게 매 순간 이게 다 고민이고 그 고민 하나하나에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 양심과 연결돼 있다는 건 뭘 아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 하나하나에 우주적인 질서와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선택이 우주의 질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복원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택 하나하나가 힘든 거예요. 단순히 나만을 위해 선택하면 쉬운데 내 선택이 갖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정보도 너무 없고 나는 판단력이 부족한데 나의 판단에 따라 뭔가 이게 영향이 크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인생과 남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철학 공부를 해야 과학 공부만으로는 안 나옵니다. 과학 공부를 하면은 이 주먹으로 때리면 내 여기가 아플까 저기가 더 아플까 이런 연구밖에 안 되지만 때릴까 말까에 대한 이 심오한 판단은요.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자꾸 하셔서 양심에서 자명하냐 찜찜하다고 하느냐 그냥 그거 듣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간단하게 양심의 소리만 따르시면 돼요. 양심은 무조건 옳습니다. 칸트가 주장했지. 양심은 무제한적으로 선하다. 양심밖에 우주에 선한 게 없다. 저는 안 그렇던데요 하는 건 양심을 잘 이해 못 하셔서 그래요. 양심이 그렇게 어려운 영역입니다. 양심이 신이에요. 칸트 이런 철학자들한테 양심은 신이에요. 저랑 입장이 똑같아요. 실천이성 비판 이런 거 봐보세요. 학장에서 나온 책인가? 이렇게 보게 될 정도로 양심 얘기와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 신성한 도덕 법칙. 우리한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칸트가 주장하는 건 그런 도덕 법칙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관찰을 통해 의식적으로 이게 내 법칙이야라고 자기가 자기 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법은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 각자가요. 도덕 법칙은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 각자가요.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서 자기가 확립해야 돼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칸트가 꿈꾼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어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해. 이걸 게을리한 인간한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칸트 말만 들어봐도 그런 인간이 우주에 몇이나 되겠어요, 지구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되게 절망하기 쉬운데 절대 절망하지 마시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할 수 있다. 이게 공명을 못 시켜서 그러는 거지. 공명이 되는 날 언젠가 온 우주가 우주까지 안 가고 이 지구의 인류가 누구나 그걸 당연히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 아니 스마트폰은 어딘가에서 한 명이 쓰면 온 인류가 다 쓰고 싶어 하면서 그렇죠? 이런 진짜 인간이 사는데 가장 본질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 온 인류가 언젠가 다 원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찔끔찔끔 나오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인류가 이걸 원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잘 쓰시면서 몰라 괜찮아 하고 양심 분석 잘하고 사신다는 게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고 사시기를 저는 계속 권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류한테 권할 만한 일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걸 이해하는 날 인류가 다 그 제품을 쓰고 계실 거예요. 자기가 법을 세우는 거예요.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세워주는 법은 나한테는 영원히 그거는 타유일 뿐이에요. 타유일적인 법이에요. 내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어있음과 양심 성찰을 강조하는 거예요. 양심 성찰에 가다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건 내 삶의 법이다. 이건 양심 지키는 건 내 법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실 때 여러분이 진짜 이제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존재. 위대한 인간이죠. 그 법의 근거는요,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 나라가 하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가 하라는 것도 내 양심 법에 맞아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그 왕국의 주인이에요. 법을 세우시라고요. 여러분이 법을 한번 짜보세요. 유치원생도 법 짜보라면 좋은 말만 합니다. 남을 해치지 말 것, 친구 간에 사이좋게 지낼 것, 선생님 말 잘 들을 것. 그 안에 이니지 다 들어있어요. 다 알아요, 애들도. 야, 너가 반에 법을 한번 짜봐. 그러면 좋은 말만 쭉 할 겁니다. 가정의 법을 짜봐.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할 것. 뭐 자녀한테, 우리한테 잘해줄 것. 뭐 우리도 그러면 효도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그냥 역지사지에 입각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게 옳다는 거는요, 뼛속까지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말 못하는 지금 준우 한 18개월 이제 넘었는데 말 못하는 애도요 그런 공감할 때 보면 신통하죠.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뭐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도와주다가 또 행패 부려서 문제지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또 탐진치가 우세하면 이렇게 줄라다가도 도저히 못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과자 줘봐. 주려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양심으로 왔다가 다시 탐진치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포착된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아무튼 제가 오늘 막 찌꺼리는데 이런 부분이 상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답이 있습니다. 철학은 실험 안 하고 막 짓거리니까 못 믿겠다. 아니에요. 실험이 안 된 내용들 얘기할 때 과학자들이 이건 철학이네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일종의 판타지 같은 막 짓거리는 그런 신화적인 것처럼 철학을 쓰시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밀함이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음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과학인데 이 실험 대상이 이 차원이 좀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부터 가다듬어야 돼요. 나부터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고차원적인 의식과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우리가 실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신과학은 그래요.
그런 정신과학을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상한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같은 거 좀 환타지한 걸로 철학을 아니면 그냥 그냥 뭐 논리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막 그냥 되는 대로 짓거리는 거 뭐 이렇게 이해하시기도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실험의 결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법칙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똑같이 우리가 실험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해서 똑같은 답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이거는 과학 이상의 자명함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얘기를 가지고 실험해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을 이해해서 여러분 내면에 또 법칙을 세우시고 칸트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편 법칙을 스스로 정립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게 우주의 뜻이다. 이렇게. 전 도와드릴 뿐입니다. 도와드릴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학 공부한다면요. 인류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